내용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내용이고요. SF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왜 SF? SF는 무슨 뜻이죠, 원래? 네? 공상과학 소설이죠. 사이언스 픽션.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됐는지. 혹시 여기 제주가 고향이신 분 있으신가요? 다들 잘 아세요, 이제? 서로 어디가 고향이고 이런 것 정도는 나누셨군요. 혹시 제주도에 어디쯤에 살고 계시나요? 제주시 법원 근처. 제주시 법원 근처. 네. 혹시 그 동네에 언제부터 사셨나요? 한 4년. 4년.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살던 집에서 살고. 예,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움직이셨다가 지금 4년 전부터 다시 그곳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세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물론 중간에 여기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중간에 여기저기 이동도 있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동네로 다시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동창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그래서 입학식에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입학식에 이제 입학하는 그 꼬마 애들이 쫙 있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쫙 있고 선생님들이 쫙 계시고 학부모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제 같이 교가를 부릅시다 하고 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가를 하나도 모르죠. 학부모들도 교가를 하나도 모르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교가를 막 부르고 막 신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 둘째는 유치원 동창이에요. 둘째는 아직 어린데.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동네 다시 이사 와가지고도 그렇게 동네에서 살아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살아간다는 건 소비를 한다든지 뭐 생산을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거의 없었고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뭔가 사무실 가서 일하다가 밤에는 또 시내 어디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집으로 늦게 들어오면은 깜깜하니까 이제는 동네에 뭐가 있는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렇게 쭉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제가 어릴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겠죠. 우리 동네 제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아주 어릴 때는 공동수도가 있었고요. 공동수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분, 3분 걸어서 가는 거리에 있었고 서울인데 어떤 그 서울에 아주 야트막한 산이죠. 야트막한 산에 있는 동네였는데요. 쭉 걸어서 내려가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제가 다니던 그때 지금 이제 제가 아이하고 같이 가서 교가 보는 그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2, 3분 또 걸어가면 두부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얘기죠. 구멍가게로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100원짜리 하나 주면은 두부를 한 머리 이렇게 옛날 그 두부 있죠.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쓱쓱 썰어가지고 주는 거를 한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은 어머니가 썰어가지고 뭐 부쳐주든지 뭐 찌개 끓여주든지 해서 그거 먹고 전 학교에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기억인데 그 두부도 아마 그 걸어가면 있는 그 두부 공장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쭉 동네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뭐 역시 두부 공장은 없어졌고요, 당연히.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운 빌라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리고 구멍가게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영화관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서 있고 뭐 다 없어졌습니다. 그 학교 앞에 문방구도 여러 개 있었는데 문방구도 거의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고. 근데 쭉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하나 딱 발견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아주 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현대식 그 간판을 내걸고 신장 개업했던 동네 서점이 그 자리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 20년 넘게 그 찾아보지 못했던 것을 딱 발견한 거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서점 주인 아저씨가 그대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죠. 그것도 위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캐시어 있던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고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 마치 지난주 20년 만에 온 사람한테 무뚝뚝한 아저씨예요. 그래서 뭐 몇 마디 한 다음에 책을 하나 딱 사들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너무 흐뭇하고 신기하고 약간 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기분으로 오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 오랫동안 동네 서점이 살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서점이 있었던 기간, 제가 찾아가지 못했던 기간 뭐 20년, 25년이라고 하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9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금방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그 연식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86년 아시안 게임 있었습니다. 임순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마라톤 우승했다고 그래가지고 농심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한테 평생 동안 라면을 공짜로 먹게 해주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에서 아시안게임까지 치렀으니까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야 한다고 나라에서 계속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많이 나라가 알려졌고요. 그리고 1991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기억이 아주 아득하시죠? 우리나라 유엔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유엔 같은 거는 우리는 당연히 태초부터 가입했던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태어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은 게 91년이고요. 그리고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하죠.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죠. 전 세계에 34개 나라만 가입해 있습니다. 34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4개일 겁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거죠. 97년, 9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나라가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2001년에 졸업을 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빨리 졸업을 한 나라도 없을 뿐더러 졸업을 하고 다시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거를 해낸 나라고 1997년 12월에는 뭐가 있었죠? 1997년 12월에 IMF 구제금융을 반대 만에 하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1987년에 더 큰 이벤트가 있었죠.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어서 그때 이제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997년에는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뀌죠. 집권 정당이 바뀌는 일이 처음으로 생기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한미 FTA 협상 시작해가지고 한미 FTA도 발효되는 데까지 갔고 그래서 뭐 국제 무역 질서안에 아주 앞장서서 편입을 한 거죠. 아주 앞장서서 편입이 됐고 그리고 2011년이죠. 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엽니다. 이 많은 일들을 제가 막 지루하게 읊은 게 왜냐하면 그 동네 서점이 거기 살아있다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했던 그 20년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휴대전화하고 반도체하고 LCD를 만드는 회사가 됐고, 애플하고 경쟁하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는 포니, 엑셀을 만들던 회사에서, 그래서 미국 수출 갔다가 뭐 리콜 당하고 막 수모를 당하던 그런 회사에서 지금은 도요타, 렉서스, 뭐 GM, 볼보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글로벌 빅5에 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왜 동네 서점이 그동안에 살아남아 있는 건 이상한 일이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제가 돌이켜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변했거나 아니면 저희 동네도 그 예전에 그 이도양과라는 빵집으로 계속 있었던 그 빵집이 가야 베이커리라는 이름만 바꿨지 그 빵집 하시던 그분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 빵집 위치도 그대로의 그 막 계속 찐빵 쪄내고 막 그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6살 때 이사 가서 25년 뒤에 가서 좀 살기 시작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 안에는 이미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삶의 터전 근방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이상한 일이죠. 거긴 다 무너졌어야 되고, 거긴 다 어딘가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라졌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왜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라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반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토론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야기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그 골목 상권이 붕괴되니까, 또는 그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은 동네 빵집이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공정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실은 사실 굉장히 방어적인 거죠. 이런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렵게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뺏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막 몰락해하고 유엔 가입했다 탈퇴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차곡차곡 선진국이 된 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들어왔는데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 저는 이 SF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그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항상 10년 뒤에 먹고 살 신수종 사업을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창조 경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 뒤에는 로봇가 대세가 될지, 무인 자동차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니까 다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는 건가? 그리지 말고 우리는 그냥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싸우기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SF라는 단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그 비영리 기관들하고도 아주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SF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리더십하고 한번 그 연관시켜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자, 오늘 제 이 재미없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재단 쪽에 가라오케를 준비해 달라고 한번 하셔서 이런 옛날 노래도 부르시면서 추억을 되살려보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에서 들려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리더들은
넓은 세상을 볼 줄 알면서 작은 꽃을 사랑하는 분들, 작은 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작은 꽃을 심어가지고 키우는 분들이시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나중에 엔드 픽처가 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작은 꽃을 같이 사랑하고 심고 키우는 분들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운이 좋게도 스콜 월드 포럼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요. 영국에서 열리는 포럼입니다. 여러분들과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콜 월드 포럼은 1년에 한 번씩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소셜 앙터프리니어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 고민을 다 같이 막 이야기해보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포럼의 취지입니다. 올해는 900명 정도가 65개국에서 참석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제프 스콜이라는 미국의 이베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서 설립한 재단인 스콜 재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죠. 소셜 앙터프리너십,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포럼이에요. 포럼 이름 자체가 스콜 포럼 for Social Entrepreneurs, 이렇게 소셜 앙터프리너십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하니까 뭔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또는 뭐 사회적 기업 하니까 뭔가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가 내지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것이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 성과를 내는데 또 다시 투입을 하고 또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게 소셜 엔터프라이즈,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이 맞는데요. 소셜 앙터프리니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질 않거든요. 그냥 이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회혁신가 같은 것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냥 비영리 활동가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고요. 비영리 활동가를 조금 더, 그 중에서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혁신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애니 레녹스라는 가수인데, 예,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알아서 기억이 어렸을 때. 이름 뮤직비디오 몇 번 보고. 예. 유리스믹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1980년대에 뉴웨이브라는 음악 장르가 막 뜨게 되는데요. 그때 그 흐름을 이끌었던 이 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애니 레녹스가 유리스믹스 2명 중에서 한 명이었죠. 리드 보컬이었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한 가수인데, 하여튼 이번 포럼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대중적으로 성공한 다음에는 그 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의 굉장히 가장 큰 지지자, 지원군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HIV,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흔히 에이즈라고 그러죠. 에이즈를 퇴치하는 운동에도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인디펜던트 디플로맷이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외교관 출신인데 이런 문제를 딱 본 겁니다.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딱 보니까, 자기가 외교관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테이블에 와가지고, 그 외교 테이블에 와서 이야기를 하려면 국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실상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에선 티벳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선 얼마 전에 독립한 남수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딱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인디펜던트 디플로맷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유엔 같은 곳은 국가 간의 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의 대표들이 뽑죠. 선거를 뽑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하게 돼 있죠. 국제기구는. 근데 여기는 비영리 외교기구인 거죠. 말하자면. 비영리 외교기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환경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또 비영리 기구도 있잖아요.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농업이나 식량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권 분야에서도 그렇고, 다 국제기구도 있지만 비영리 기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관계, 외교, 정치, 이것도 뭐 못할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체를 딱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성과로는 남수단을 독립시킨 거죠. 오랫동안 내전 벌이면서도 그 유엔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립을 하지 못하던 나라를 독립시키는 걸 도와줬어요. 거기를 이제 자기 영국 외교관 출신이니까 그 메인스트림 국가들 외교관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이야기를 하게 해준 거죠. 이 사람 소셜 앙터프리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많이 다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제를 딱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소셜 앙터프리니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내어놓은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포럼의 주제가 Dare to Imagine, 두려워하지 말고 상상하세요 라는 거죠. Design to Win, 승리하는 기획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딱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듣는 순간에 Dare to Imagine이 넓은 세상 볼 줄 알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Design to Win은 작은 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이매진이라는 것이,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시작하는데, 많은 부분은 비영리 기관에서는 상상한 것들을 실행을 직접 또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특히 리더들이 항상 상상하고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직접 실행을 해나가야 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상상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실행해서 생기는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막 그 에너지가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 100년 뒤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이동이 가능한 사회. 예. 기술의 발달로 순간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될 거다. 네? 사람이 죽지 않는 것. 네. 굉장한 상상력이신 것 같아요. 또 100년 뒤에 어떤 사회가 우리 앞에 있을까요?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상인 것 같은데요. 섹스가 없는 세계에서 될 것 같아요. 네? 섹스가 없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섹스가 없는 사회요? 종족 번영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회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가 없다. 어떤 의미시죠? 지구가 없어질 거죠. 지구가 디스말한 상상력이네.
순간이동이 가능한 사회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100년 뒤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또는 좀 더 전에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쥘 베른이라는 소설가 혹시 아세요?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신기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공상과학 소설인데 이 소설이 1860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1860년. 19세기죠. 여기 보면 자동차가 나오죠. 자동차와 대량 운송수단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쥘 베른 소설에도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틀렸어요. 많이 맞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알베르 로비다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1883년부터 1893년까지 10년 동안 책을 3권 썼는데 20세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측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20세기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채널이 여러 개 있는 대형 텔레비전. 정확하게 예측했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소식을 전하는 24시간 뉴스 채널. 텔레비전을 통한 쇼핑. 많이들 하시나요? 라디오, 영상 전화기, 대륙간 항공, 초고속 열차, 인공강우, 시험관하기, 패스트푸드, 유전공학, 국립공원. 많이 맞췄죠. 100년 뒤를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예측도 나왔냐면 다음 세기에는 미니스커트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몸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청소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세탁기와 청소기가 20세기에 가장 좋은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할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제가 갔던 스콜 월드 포럼에서 이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을 설립한 설립자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개념을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그걸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에 연설을 하러 왔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몇 마디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100년 전에 세상이 어디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상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는 100년 전과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냈죠.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한 것과 만들어낸 것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일까요? 유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전에 사이언스 픽션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 썼는데 결국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이언스 픽션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 사이언스 픽션에서 상상한 것들을 과학자들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그 노력한 것들 중에서 성공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실패한 것들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사이언스 픽션은 그렇게 잘 쓰는데 왜 소셜 픽션은 쓰지 못할까?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왜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세계는 상상하지 못할까? 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전혀 없는 세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경험했던 우리 정치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죠.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점점 더 아마추어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가 지식을 쌓는 것은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자격이나 그것을 통해서 얻은 학위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는 없는 사회.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고 교육에 대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고. 이건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비현실적이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100년 전에 당연히 자동차가 다음 세기엔 등장할 것이고 다음 세기에는 24시간 뉴스 채널이 등장하고 홈쇼핑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등장한 데는 먼저 그런 것들을 상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소셜 픽션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레미제라블 혹시 보셨나요? 레미제라블에 보면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소셜 픽션이 나옵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게 1862년인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20세기에 우리는 모두 행복할 것이다. 과거의 잔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복이나 침략, 주권 강탈, 무력 분쟁, 왕실들 사이의 결혼에 따른 문명의 단절, 의회에 의한 국가의 분단, 왕조의 교체에 따른 영토 분할 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 픽션은 여전히 픽션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사실 그려볼 수는 있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그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궁극적인 모습,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저는 동네 서점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는 욕심은 없고 그냥 우리 가족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정도의 그런 평균적인 소득을 벌면서 동네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책을 만지고 팔면서 책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한 거죠. 여기에 이것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빅픽처를 그리는 그런 훈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비영리 조직 또는 비영리 조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 안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기업이다. 네, 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주. 예, 기업하면 주주가 떠오른다. 정확한 말씀이시죠. 제가 한 번은 새터민 청소년들, 탈북 청소년들이죠.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걔네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고,
남쪽으로 온 지 한 2년가량 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은 이제 여기 있는 학교에서 다닌 거죠. 걔네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너희들은 기업하면 뭐가 떠오르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네? 인민의 적. 네. 나왔을 법한 대답이죠. 나왔을 법해요. 착취,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르주아지? 부르주아지는 사실 불어인데,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하여튼, 그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얘네들한테 가장 처음 나왔던 단어는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열정, 모험, 이런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얘네들이 한 2년 사이에 또는 국정원에서 너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돼서 자본주의는 좋은 거고 기업은 도전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곳이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다시 생각을 돌려서 마음을 고쳐먹은 게 바로 이건데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의 교과서적 정의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다시 생각이 미쳤습니다. 기업가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entrepreneur인데 그 프랑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요. someone who undertakes라는 거 이제 사전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일을 만들고 키우고 해내는 사람이란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하는데요. 특히 유명한 경영학자들이 정의한 걸 보면은 뭐 한 두 가지만 살펴보죠. 조제프 슌페터, 이 사람 경제학자 중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기업가라는 사람은 생산 패턴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뭔가 만들고 있는 방법을 혁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피터 드러커는 변화를 찾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디에도 기업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든지,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기업가는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가는 혁신을 하는 사람이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앙터프리니어라는 단어에 소셜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건 그래서인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린 어떤 골, 어떤 비전을 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해 가고 혁신해 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은 기업가인 거죠. 소셜 앙터프리니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서 차트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스쿨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어떻게 다른지, 소셜 비즈니스와 소셜 앙터프리니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가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소셜 액티비스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가죠. 운동가도 있고 사회적 기업가인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또 하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 복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여러 복지기관들이 있죠. 그 복지기관들을 운영하는 것하고 소셜 앙터프리너십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레고리 디즈라는 이 미국의 학자가 설명을 한 방식인데요. 가로축은 이런 거예요. 세로축 먼저 설명하죠. 세로축은 활동의 방식에 대한 건데요. 직접 임팩트를 추구하냐, 간접 임팩트를 추구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경, 특히 환경 중에서도 재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높여서 환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일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간접적인 방식은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정부 부처나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도록 합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입법의 결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하는 거죠. 재활용 제대로 안 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 더 잘하세요. 재활용률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가 삽니다. 그래야 100년 뒤에도 지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인식을 바꿔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들은 간접 해결을 추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셜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거죠. 사회, 흔히 이야기하는 애드보커시 그룹에서, 애드보커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직접 해결은 어떤 거냐면요. 직접 임팩트를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재활용 업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술을 내가 개발을 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직접 하는 것. 그 프론트 라인에 가는 게 이제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사회활동가, 사회운동가하고 사회적 기업가 구분이 되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사회적 기업가, 사회 복지 전달 체계에서 일하는 것과 소셜 앙터프리니어가 일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종 성과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추구를 하냐, 아니면 지금 문제 해결 프레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종 성과가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이냐, 시스템의 혁신이냐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구분법인데요. 예를 들면 무하마드 유누스의 사례로 돌아가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창업을 시켜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전달을 해서 교육시키고 창업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일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 내의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누스가 일한 방식을 보면 그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시스템으로 자기가 만든 거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걸 전파를 하죠. 세계 방글라데시에서 생긴 그라민뱅크라는 최초의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금융의 한 부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죠. 금융에 대해서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 전체의 하나의 윤리로, 규범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마도 사회적 기업가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레고리 디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영리 활동가의, 비영리 기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비영리 기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비영리 기관을 잘 운영하는 사람일까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이 운영을 잘할까요? 아니면 좀 꼼꼼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운영을 잘할까요?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걱정 많은 사람, 천하태평인 사람,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 논리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이 구분을 가지고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학자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경영학자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경영자들을 자문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실제로 나중에 그 조직을 잘 이끄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쭉 봤더니 전혀 어떤 것도 이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어떤 경우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조직을 잘 이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게 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 있느냐, 올바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Do the right thing을 하냐, 아니면 do things right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건데, 위에 do the right thing이라는 것은 그렇죠, 맞는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맞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do things right은 목표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방법을 잘 맞게 챙겨 나가는 그런 것이죠. 이 앞에 것은, 이 뒤에 것은 조직에서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앞에 것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 걸음 더 전진시켜서요,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혹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이게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리더십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조직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가 판매 목표를 100% 더 높여서 그것을 달성하면은 30%는 네가 가져가게 해줄게. 당신이 지금 우리 공장에서 물건이 막 나오는데 당신이 생산 관리 책임자인데 우리 물건의 불량률이 5%포인트 떨어지게 만들면 당신이 1년 일찍 승진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리더와의 관계,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는 거래로 묶여집니다. 사실은 영리기업에서는 이게 많은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하는 이론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비영리 조직에서는 어떠세요? 대체로 거래적 리더십에 대응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개념으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를 변혁하는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경영학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인데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아까는 네가 뭘 해주면 내가 뭘 줄게 라는 관계였잖아. 이게 거래의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해가자. 같이 뭔가를 변화를 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게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때 아까 같이 그렇게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앱, 스마트폰의 앱이 그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개발하는 순간 너는 차세대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너 그걸 하는데 뭐가 필요하니? 앱 개발하는 기술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교육을 시켜줄게. 그리고 그 앱 개발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할 친구들이 필요해? 그러면 예술가하고 작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토론도 하고 해보자.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거든요.
이 방법도 영리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요새는 리더십 이론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영리 조직에서는 당연히 변혁적 리더십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런 리더십일 겁니다. 그 변혁적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바로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 사회가 어디로 발전해야 되는지 또는 이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소셜 픽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의 문제라면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케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도시락을 배달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만 한정해서 우리 동네의 독거노인 이렇게 한정을 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조직 구성원이 계속해서 공감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해가는 과정에서 비전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그 비전하고 그 픽션하고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야 되는지가 잘 설명이 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팔로워십을 가지고 이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는 이 사람의 삶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는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 장기적인 비전 제가 소셜 픽션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체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달려나갈 필요는 없는데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노동시간은 우리나라가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동네에서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늘려서 일하는 사람의 접연은 넓히고 그리고 복지제도를 확충을 해서 그 일자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해 가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은 파괴하지 않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100년 뒤에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발전 모델을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이거든요. 경제, 환경, 사회 이렇게 3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는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걸 해나가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서 그 사회혁신이라는 화두로 요즘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마을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셜 픽션,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꼴을 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돼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이면서 정치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연설 하나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 네? 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했던 연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대신에 I have a fear.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거에 노예의 자식들과 노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고 같은 식탁에 앉지 못하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100년 뒤에도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식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피부 색깔로 평가받는 사회가 100년 뒤에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들과 노예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의 4명의 자식들이 미래에는 피부 색깔이 아니라 가치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막 노인들도 어렵고 어린이들도 어렵고 병자들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작은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일들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하시는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과 우리 조직을 연관짓고 그것과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의 리더십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소장님 같이 진행해 주시는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꿈꾸시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10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거지? 저는 100년 후까지는 아니고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거죠. 스웨덴에만 가도요. 국민들의 75% 이상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우리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간 노동시간,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 그러면 우리가 12달 일할 때 그 사람들이 8달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그 사람들은 5.5시간 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동네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동네에 축구 클럽도 만들고 야구 클럽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프리미어 리그 이런 것들의 효시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뭐 유기농, 친환경 물건 우리가 원하는 거 대다가 먹을 수 있고 그런 모양이 저는 제가 꾸는 꿈이라면 꿈입니다. 좀 더 느리게 하고 조금 쉬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우리는 잘 살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에 대한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우리 너무 빨리 열심히 사는 것만 경험하고 그것들만 관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다른 사람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스쿨 월드 포럼에서 주로 논의됐던 주제들이요. 예, 굉장히 많아서요. 이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논의가 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제클린 노보그라츠라는 그 미국의 어큐먼 펀드 대표가 그 세션 그 연설을 하나 했는데 그 금융에 대한 거거든요. 그 어큐먼 펀드는 인내 자본이라고 해서 페이션트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2000년쯤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전 세계의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곳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뭐 때로는 그랜트 기부금도 주고 그런 일을 해왔던 곳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발표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요. 또 한 축에는 미디어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미디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뛰어들어서 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교육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 사회적 기업가들은 미국의 교육 문제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 가서 교육 못 받는 아이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눈에 띄는 건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테크놀로지하고 그 사회 문제 해결하고 연결시키려는 흐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 교육 솔루션을 미국의 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하는 강의 같은 것,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에서 다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설립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따지면 사교육 강사입니다. 학원 선생님인데 엄청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죠.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온라인에서 쫙 다 구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키스탄에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파키스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키스탄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민간 학교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 비영리 재단에서 민간 학교를 많이 운영을 하는, 국가 체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서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온라인 교육을 같이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요, 거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